몸에 좋은 건 알지만 그래서 가끔은 먹어보고도 싶지만 막상 먹으면 맛도 없고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칡즙? 자, 그런 칡즙과 같이 다가가기 어려운 인문학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을 대신 읽어드리는 참새의 인문학적 책 읽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심리학, 철학, 역사에 관심이 많은 참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랑 같이 할 사람이 생겼거든요. 원래 저 혼자 했는데 제 방송을 듣고 답답하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하게 된. 예, 닉네임은 이제 만두님이고요. 만두고요. 저랑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입니다. 네. 만두님은 문학과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막상 그렇게 네. 관심이 많지는 않고요. 정치에 관심 많다고 하시죠. 많이. 그런 건 대외적인 어떤 일단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걸로 하고. 네. 예, 계속 문학으로 합시다. 예, 문학도 관심 많지만 정치도 관심 없고. 네. 되게 부담되네요.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할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좀 되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책을 최대한 쉽게 이제 여러분한테 좀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집에는 있고요. 대부분 좀 네. 집에 책이 좀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좀 많이 팔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존재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읽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는 할 겁니다. 아니면 그 방송? 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책의 본문 내용으로 일단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네. 민주사회에서의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이견으로 가득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나 다른 사람은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한다. 어떤 사람은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행위는 자유사회에 걸맞지 않는 혐오스러운 짓이라며 반대하나 다른 사람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찬성한다. 본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읽어도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네. 문체도 좀 되게 어렵네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말하는 게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뭐 그게 낙태 문제가 됐던,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문제가 됐던, 또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게 됐던, 어쨌든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도덕적 딜레마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뚜렷한 주관이 있습니까, 만두님은? 이 너무 글쎄요. 어렵죠. 근데 그게 이제 딜레마라는 단어 자체가 뭐죠? 무슨 뜻이죠?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그쵸. 네. 그런 난관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딜레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입장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은 할 텐데,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책임을 못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나쁜 결과를 나타나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좀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딱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저랑 방송하시다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이제 제가 힘이겠네요, 진짜. 힘을 주겠다는 거. 그 정도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리주의라는 게 전체 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럼 공리주의가 뭐예요? 공리주의. 이제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네. 아니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공리주의는 좀 되게 간단한데 이걸 또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쵸. 좀 힘들어요. 그 케이스로 한번 보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1884년에
보트가 그 표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영국의 선원 4명이 이제 작은 구명 보트에서 육지에서 1600km 떨어진 남대서양에 표류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원래 이제 4명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배에. 네, 그쵸. 배에 식량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생선도 먹고 바다거북도 먹고 이렇게 연명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네. 그냥 한 명을 죽이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결정이 안 났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데 결정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래 좀 몸이 아팠던 한 사람을 있었는데 그 4명이 이제 죽기 직전에 원래 몸이 아팠던 그 한 사람을 좀 살해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한 사람은 좀 가족도 없었고 원래 또 몸이 아팠고 어차피 죽을 거 자기들도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살해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3명은 살고 이제 1명은 죽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구출이 됐어요. 구출이 돼서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됐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과연 죄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 무슨 파이 네, 파이. 그 뭐지 제목이? 무슨 파인지는 모르겠네요. 그 제목이 뭐지? 라이프 오브 파이. 파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한 명 희생된 이 사람 이름이 리처드 파커라고 하던데. 그와 아마 좀 비유적인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었지 않을까요? 사건하고 연결을 지은 게 좀 아닐까요?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 영화 참 좋습니다. 예. 굉장히 아름답고요. 생각할 거리도 많고. 네, 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책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 구명보트 사건을 바라보는 두 사고방식은 정의를 이해하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 하나는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전적으로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달렸다는 시선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최선의 상황을 도출하는 행위가 옳다.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볼 때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의무와 권리에는 사회적 결과를 떠나 존중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건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4명이 원래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대본이 저번에 네. 4명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찌됐든 1명은 죽고 원래 죽어야 되는 1명은 죽고 3명이 살았으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이걸 두고 과연 저 세 사람이 좀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일단 살해라는 어떤 사람의 목숨을 해쳤으니까 그건 어떻게든지 용납받을 수 없다. 네. 측면이 있고, 그냥 이거 크게 생각 안 할 때 만두님은 이거 이 사람들이 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좀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를 위해서 그 소수의 희생은 뭐 어쩔 수 없다? 그게 공리주의인가요, 그러면? 공리. 그러니까 다수가 일단 살고 보자 이런 거지. 다수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시각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특히나 이제 그런 지금 방금 얘기하는 그 구명보트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식인을 통해서 살아남았다 라는 거 그 결과조차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희생된 사람의 어떤 그 존엄이라든지 생명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뭐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 건가라고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네. 그냥 차라리 이렇게 된 상황에 누군가 한 명을 살해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냥 4명 다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우리 그냥 다 같이 그냥 그냥 손잡고 그냥 죽자. 택해야 한다면 그 선택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 보고 세상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걸 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부조리하다라는 걸 느꼈을 때 차라리 그냥 우리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인드가 있다. 이런 경향도 있다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식인이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실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좀 너무 극한적이고 그쵸? 또 한편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목숨 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죽는 사람은 가족이 없었고 자기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자기가 좀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내 목숨이 한 명만의 목숨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죄를 전혀 이제 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보겠지만. 네. 그리고 일단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일단 이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소수가 희생해서라도 다수가 행복하면은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 네, 이게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의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벤담이란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1748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1832년까지 살았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21살 때 변호사가 되는 아, 변호사 출신인가요? 예, 그 변호사가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어렸을 적에 좀 친구가 많이 없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좀 부족한 거지, 이 사람이. 아, 대체로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공감 능력. 방금 이 네. 케이스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에는 구빈원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구빈원이 뭐죠? 구빈원이 뭐냐면은 네. 그걸 이제 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네. 이제 영국에서 그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네. 인클로저 운동 세계사 시간에 좀 배워봤을 건데 그게 시간에 네, 돌아가지고.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 유럽 사회에서 양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마구를 제작하고 양의 가죽 그리고 양털로 이제 옷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수요가 너무 커져서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네. 땅을 잃고 이제 도시로 다 몰리게 돼요. 그때 이제 원래는 거지가 많이 없었는데 영국 사회에.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원래 농사 짓던 땅을 잃고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거지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도시 풍경이 좀 되게 미관상도 안 좋게 되고 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영국 그때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1601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놓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다 잡아가거든요. 그때 이제 수용소 같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네. 사람 다 잡아 가둬놨는 그러니까,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거지면은 무조건 다 이렇게 그쵸. 잡아놓는 예, 그런 건데 벤담이 그 구빈원을 좀 옹호하는 그런 논리를 좀 펼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어떤 경우든 거지와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리가 줄어든다. 따라서 벤담은 거지를 구빈원으로 몰아넣자고 제안했다. 결국 구빈원으로 끌려가는 거지들이 어떤 불행을 느끼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대중이 겪는 고통의 합이 그보다 크다는 게 벤담의 결론이다. 이게 대중이 겪는 그런 불편함과 고통을 이제 그 거지들만 희생하면은 그게 대중들의 고통이 없어지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합적으로 최대 다수에게 좀 유리한 그런 것이 이제 네, 사회 시간에 행복이다.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최대 그 다수의 최대. 최대 다수의 최대이고 이게 이제 벤담이 이제 생각이 말하죠. 또 이제 공리주의. 예. 어쨌든 이런 거고 실제로 이제 벤담은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디테일하게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감자들이 만약에 그 구빈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문제까지도 좀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되게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시끄러운 사람 옆에는 네. 아예 그냥 못 듣는 사람을 농하라고 해야지. 못 듣는 사람을 그냥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흉측한 기형인 사람 네. 그런 사람 옆에 옆칸에는 좀 장인들 아예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이거 마치 네.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 뭐. 초등학교에서 이제 자리 배치를 하는 거랑 약간 초등학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 네. 아니 일부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흉측한 애들이라든지 이런 건 없겠지만 네, 이제 서로 어느 서로 정도, 이제 예,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을 배치한다. 공부 못하는 굉장히 산만한 애랑 학생 옆에다가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조용한 학생을 붙여서 약간 글쎄 그게 얼마나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그래. 무슨 페이스북인가? 하여튼 어디서 또 그게 화제가 됐다더라고요. 모 음. 교육청에서 그걸 올렸는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됐어요.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진짜? 어느 자리에는 힘센 아이를 배치하고 어느 자리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뭐 어느 자리에는 좀 이제 아웃사이더 같은 아이들을 배치하게 된다. 네, 그런 어떤 하여튼 화제가 살짝 정말 살짝 됐었던 거를 제가 기사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사건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성에 의해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라는 그거는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은 네,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되게 좋겠지만 그쵸?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좀 꺼림칙한 면도 있잖아요. 그쵸. 뭔가 비인간적인 것 비인간적이다. 같은 느낌이, 그런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말한 철학자들은 전부 다 벤담을 까는 데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예. 재밌었겠네. 예,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벤담의 그런 논리도 지금 현재 사회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예, 있다는 거를 예, 알게 됩니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이론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에 나오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반박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공리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탓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공리주의자들에게 개인은 단지 사람들의 선호도를 더할 때 계산되는 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도 뭐 그냥 이제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반박을 했던 입장이 어떤 사람들의 입장인지 제가 정확한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랄까 약간 정치적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는 어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효율성만 따져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수가 약간 공리주의 입장이다. 그쵸. 약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렇게 따지면 이 반박 원은 아마 않았을까. 이제 정치적으로 좀 더 다 같이 가야 된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나하나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 개인의 권리를 짓밟을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 책에는 이제 공리주의가 네.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단점이 드러나는 케이스가 또 몇 개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사자우리에 던지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또 종교 얘기가. 근데 그게 로마 시대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그쵸. 기독교가 그냥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종교와 관련이라는. 그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무슨 검투사 시합을 하고 이랬었다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을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게임을 했는데, 그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게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이거 안 좋은 거지만 거기서 좀 즐거움을 좀 나쁜 의미의 좀 쾌감을 얻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러 왔다. 지금도 뭐 영화가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영화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막 죽이고 막 터지고 하는 그런 영화들에서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를. 네, 이거는 진짜잖아요. 검사들의 경기는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에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로 있었다는 사실이 좀 놀랍죠. 지금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쾌락을 느낀다는 맥락은 같네요. 지금도 잔인한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푼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 뭐냐면 존 스튜어트 밀이 나오거든요. 네. 예,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도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인데 이 사람은 질적 공리주의라 해가지고 예, 이런 류의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하는 데서 얻는 그런 쾌감을 좀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지대는 없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그 차이가 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10명이 이제 보트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만 희생하면은 그 나머지 9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또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때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벤담식의 공리주의로 따지면 한 사람 희생해서 9명이 사는 게 맞다.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그게 어떤 거냐면 벤담은 한 사람이 살면은 그게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9와 마이너스 1이에요. 어찌됐든 숫자가 한 개, 1인데 밀은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이 19명이 이득 보는 게 1이라 해도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 그게 자기한테 느껴지는 그 체감, 그 마이너스가 이제 마이너스 100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벤담과 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생이고 같은 영국 출신인데 밀의 아빠가 그 벤담하고 친구였거든요. 어쨌든 아빠 친구. 그런데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도 되게 똑똑한 애였어요. 똑똑한 애인데 그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테일러 부인인가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엄청나게 감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성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거에 좀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벤담과 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고 내가 거기서 이제 조종을 하는 사람인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쭉 직진을 하면은 내 앞에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쭉 가면 5명을 치여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방향을 틀면은 거기서 또 1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향을 틀면은 1명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5명을 죽이느냐 1명을 죽이느냐, 여기서는 이제 공리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공리라는 네. 게 이제 다수니까 다수를 살리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좀 1명을 죽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가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들 좀 공리주의적인 마인드가 어느 정도는 좀 있구나.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5명을 죽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마 그 내가 사람들은 누구죠? 하여튼 마이클 샌드 그 강의 보니까 네.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 보니까 좀 1명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좀 절대 다수가 좀 많고, 간혹 가다가 5명을 죽이겠다가 많고, 차마 내가 핸들을 못 들겠다. 네.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희생되는 그 1명이 네. 만약에 그게 자기 엄마라면,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사람이 차마 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되면 5사람이 아니라 사실 10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부모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자식, 내 부모. 이게 바로 벤담과 밀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지점이구나. 네, 왜냐면은 이게 똑같은 공리주의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죠. 5사람이 아니라 100사람까지도 사실은 질적으로 나한테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거라고 해도 네. 같은 계산하는 게좀 생명이라도 다르겠네요, 진짜. 그래서 좀 자기한테 뭔가 좀 감성적인 것에 더 그게 밀인 네, 거죠. 네, 밀의 생각이. 네.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밀이 마음에 들어요. 뭔가 네. 마음에 듭니다. 일단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이제 칸트로 한번 넘어가도록. 네. 그리고 무슨 책이 네.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멋있게 뽑았는데 좀 느낌이 굉장히 왜요? 무슨 철학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벤담, 그다음은 벤담. 이제 밀,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다시 뭐요? 칸트. 칸트로 가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던, 예전에 참 한 줄짜리로 많이 외웠던 것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줄줄 나오니까 재밌는 책은 확실히 아니라는 어떤 확신이 드네요. 그래서 칸트는 칸트는 잠깐만요. 칸트는 독일 사람이고 네. 예, 1724년도에 태어났던 독일 사람이고, 그러고 보면 밀이랑 벤담이랑 칸트랑 거의 동시대에서 거의 다 살았던 그런 사람이. 나라가 좀 다르네요. 예, 독일 그 두 사람이 영국이고. 영국과 독일의 싸움. 칸트는 저도 이제 이거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네. 이 사람 원래 그 집안이 되게 경건한 그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그래서 이름이 이런 그런가? 거군요. 네. 그거는 상관이 있나 모르겠는데. 네, 이름이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이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종교적인 진짜? 네, 의미가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주 독실한 집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주변에도 왜 뭐 이런 사람은 없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김요한이라든지 네, 뭐 그런 이름이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뭔가 되게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진짜 검생이 되게 스타일. 좀 그런 네. 예, 그런 거고, 진짜 거짓말 못하는 그런 성격. 네. 거짓말도 못하고 진짜 바람직한. 그러니까 벤담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비도덕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비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 사이코패스. 같다. 어떻게 소수를 그렇게 희생을 할 수가 있지? 그쵸. 근데 칸트는 진짜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소시오패스 같다. 벤담은. 좀 그러니까 네, 공감을 좀 못하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을 주네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친구 없다 보니까 그랬을 네. 수도 벤담은 예. 약간 낭만주의자 그런 느낌.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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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렇고. 밀. 그다음에 칸트가 칸트는 검생이? 완전히 그냥 거의 그냥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네. 정직 그것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중요합니다. 신뢰, 개방,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이거는 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뉴욕타임즈라는 기사에 그 뉴욕타임즈라는 그 잡지가 있잖아요, 미국에. 네. 미국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바른거래사무국인가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비슷한 네. 그런 걸 홍보하는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 홍보하는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정직 그것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중요합니다. 신뢰, 개방,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른거래사무국을 지지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해요. 그리고 이익을 가져가세요. 칸트는 바른거래사무국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정직한 거래를 장려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니까. 하지만 정직을 위한 정직과 이해타산을 따지는 정직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정직은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이고 두 번째 정직은 타산적인 신중한 자세이다. 칸트는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만이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동기인 의무 동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네,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말했던 바른거래사무국의 그 홍보 기사가 네. 왜 칸트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뭐냐면 뭔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당위성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뭔가 이득이라든지 계산적인 어. 정직은 진짜 정직이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뢰, 개방,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게 정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정직은 그냥 오로지 그 정직 그 자체로서만 이 이제 존엄하고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 좀 다른 이해타산을 따져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깐깐한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정언명령이라고 도덕 시간에 무조건 한번 들어봤을 건데. 네, 듣기는 했지만 네. 무슨 뜻인가요? 그게 무조건 뭐뭐 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뭐. 거의 네, 그런 네. 거죠. 네, 꼭 그런 우리가 뜻이- 지켜야 할 네. 완벽한 의무가 있다. 네. 의심할 여지가 없이. 네. 완벽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 되게 많겠죠.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이게 칸트가 생각했을 때는 거짓말을 절대 어떤 경우에서든 절대 하면 안 된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뭡니까? 하얀 거짓말. 말 그대로 이제 하얗다는 거는 뭐 음. 깨끗하다는 거니까 어떤 자기한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좋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뭔가 정의롭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네. 어쨌든 그런 동기에서 하는 어쨌든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그게 선의의 거짓말 이런 뭐 가장 네. 예로 많이 드는 게 이제 치사율이 높은 병에 걸린 환자에게 그 환자에게만큼은 거짓말로 당신은 그렇게 큰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에 대한 의지를 너무 꺾어버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해서 그 환자의 어쨌든 안정적인 그 안정감은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사례를 저는 예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런 경우에라도 네.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게 무조건 칸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살인자가 네. 문 앞에 와서 내 친구를 찾는데 네. 내가 이제 살인자한테 거짓말을 한다면은 옳은 행위가 아니겠는가? 옳은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유효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답답한 칸트는 사람인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저는 답답한 밀 스타일입니다. 답답한 사람인지 알겠죠. 네. 사람인지 알겠고 그 칸트가 되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람을 절대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어떤 경우 네. 수단을 대하지 말라고. 또 하나는 이제 내 행동을 보편화해도 문제가 없으면은 해라. 이게 좀 이런 거거든요. 네. 보편화해라. 네. 일단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하는 것부터 한번 보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칸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런저런 의지에 따라 임의로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한다. 칸트는 인간과 물건의 근본 차이가 바로 이 점이라고 일깨운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다. 사람은 상대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지만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는 존엄성이 있다. 칸트는 이 추론으로 정언명령의 두 번째 공식을 내놓는다.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하라. 그러니까 네. 항상 인간은 목적으로 다뤄야 된다. 뭐 이 점은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인간이 수단화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좀 네. 많은 케이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혹시 대리 임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응.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씨바지 아닌가요? 씨바지? 우리나라에서 말했던 그 씨바지라고 하는데 욕 같은데 좀 욕 같이 느껴지는데 네. 네 그런 그게- 네, 대리 이제 부부가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만약에 그렇죠. 여자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자궁을 빌려주는 거죠. 다른 여자 그렇죠 이렇게 정자 예, 이렇게 예, 해서 예. 이제 아기를 받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좀 문제가 좀 많아진다 하더라고. 왜냐면은 일단 유전자가 내 아빠는 내 유전자지만 이제 엄마의 유전자도 그런데 두 네.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나요? 어떤 근데 거? 난자는 엄마 난자를 하되 바깥에서 수정을 시켜서 이제 아. 말 그대로 자궁만을 빌리는 케이스가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난자조차도 그 이제 대리모가 어. 그것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아.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유전자적으로 그게 판단하면 문제가 일단은 되겠죠. 유전자가 확실히 엄마 아빠 이게 아니니까 네,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됐다 하더라고요.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근데 요새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요새 기술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네, 이게 엄마 유전자의 정자와 난자 네. 그냥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그냥 배만 오로지 그냥 임신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요새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네. 문제가 좀 음. 발생하는데 이게 또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밀거래하듯이 이제 그거를 좀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네요. 그렇게 안 합법하기는 좀 네. 글쎄요, 합법화도 언젠가는 가능할 텐데요. 뭐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가 걸리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칸트의 이론이 항상 걸리는 우리 무의식 속에도 있는 거죠. 절대로 인간은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 무의식 속에 항상 칸트도 있는 거예요. 칸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사람들이 항상功利주의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만 돈을 얻고 네, 대리 임신해주는 사람은 돈을 얻고 그 부모들은 자식을 얻으니까 서로한테 이익이 아니냐. 그냥 이렇게만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죠. 비인간적으로. 인간의 몸이 사실상 되는 거네. 그렇죠. 그는 기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관념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합법화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 의학이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서 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예 밖에서 수정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 크게 문제가 자라나고 없겠지. 그렇게 아마 나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문제는 근데 이제 없어지는 사람을 단순히 아기를 낳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쵸.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면 그게 좀 잘못이 있다. 저는 아마 인지상정으로 다른 사람들도 네. 그냥 그런 대리 임신이 좀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누구나 좀 한번 좀 생각하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는 이제 선의 거짓말 이런 거 얘기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약간 있을 것 같거든요. 선의 거짓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어릴 적에는 거짓말하면 안 좋아 보이니까.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도 부모한테 우리 거짓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애기들이 선의 거짓말할 만한 그 역량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거짓말하는 거는 뭔가 나쁜 거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지 않나. 그게 사람들이 너무 이제 벤담식에 물들어 있으면은 네. 내 마음도 약간 너무 내가 계산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칸트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뭔가 좀 포근해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그래 맞다. 세상은 내가 꼭 지켜야 될 정의가 있다. 그런 어떤 벤담의功利주의에 대한 어떤 벤담과 미래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혹은 반작용으로서 항상 칸트가 존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칸트가 말했던 두 번째 모든 행동을 보편화했을 때 네. 이제 그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면 네. 그 행동을 해도 되고 그게 이제 잘못된 그렇게 모두가 다 똑같이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미래 주장이거든요.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까? 네. 일단 칸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예전에 우리 지켜야 될 제가 원칙이긴 하지만.
한번 독서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배트맨이 과연 정의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배트맨이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그렇죠. 혼내주고 네. 그 사회 모든 그 뉴욕 고담시의 모든 질서를 다 바로잡아요. 다 바로잡고 과연 이제 그게 정의인가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 그 주제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뭐 수업에서 해봤던 내용이라면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라 3월 3일절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가들을 예로 들을 수가 있죠. 뭐 흔히 말하는 도시락 폭탄이라든지 뭐 어쨌든 무장해서 한 상태에서 이제 항쟁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땐 테러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것도 또한 폭력의 한 가지인가? 이렇게 그 주제로 제가 토론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저는 그 시각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그 일을 기사로 낸다면 그냥 테러예요. 그래, 테러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로운 전쟁이고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걸 이제 뭐 독립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지? 내가 이거 어떤 사람한테 나 똑같은 이제 케이스인데 네. 윤봉기 의사가 이제 도시를 투척한 걸 보고 내가 테러라고 해서 그냥 테러는 맞다. 근데 내가 그 테러라는 말을 쓴 것조차도 되게 싫어, 불쾌하게 생각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윤봉기 의사가 되게 좋은 체지로 테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냐면 테러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어감이 있죠. 어감이 좀 안 좋아서 네. 지금 뭐 테러 방지법 어쨌든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테러하면 사실상 이미지가 그냥 뭐 IS나 뭐 저기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사용되는 걸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아마 그분은 이제 애국심에서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존경의 뜻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칸트가 이런 경우를 봤으면 테러라고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칸트는 경우에도 독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는데 이게 칸트는 폭력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주의일 것 같아요. 네, 칸트식으로 생각하면은 제 생각은.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이익을 위해서 뭐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칸트 이제 칸트 그러니까 배트맨 얘기한 걸 왜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트맨 같이 다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 되게 일단 법을 지켜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복수에도 그게 어디까지 그게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공적인 어떤 공공의 적을 공격하는 것과 그다음에 나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뭐 그런 사람한테 또 힘을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정의인가? 그 영화 대부 혹시 보였습니까? 아니요. 영화 대부분은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딸이 뭐 강간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는 그 가해자들이 좀 빽이 있어가지고 처벌을 못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해주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좀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약한 사람들의 어떤 고충을 다 들어주고 복수도 해주고 법이 해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그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가 만약에 배트맨이라면 배트맨이 아니고 저는 제가 배트맨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진짜? 네,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좀 나쁜 사람들을 그래서 혼내주고 싶다. 그 우리 마음적으로도 만약 진짜 배트맨이 있으면 뭐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질서를 다 잡아주니까. 이게 비록 그 과정에서 이게 공리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면 그 과정에서 아주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트맨한테 내가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만 아니 그냥 영화에서 봐도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렇게 튕겨 나가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뭘 던졌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가는 시민한테 맞을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사실 누가 맞았는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니까 배트맨이 그럼 완벽한 정의란 없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나중에 얘기할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해주고 싶은 제가 이야기가 스포일러?
이 세상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네. 좀 답이 좀 쉽게 나와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완벽한 거는 없다. 우리가 세상에 칸트처럼 완벽함을 바라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칸트는 세상이 참 잘 되게 것 같아요. 되게 올곧고 모든 게 항상 그 정의롭게만 하면은 세상이 모두가 평화로워진다라는 그런 어떨지도. 그러니까 배트맨도 안 되는 거지 칸트 입장에서는. 그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저게 보편화했을 경우에 그쵸. 질서가 좀 어지럽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 막상 우리가 배트맨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정의롭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배트맨이 정의다. 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거를 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칸트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칸트식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는 벤담처럼 행동하고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은 칸트에 대한 설명도 다 된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없어요. 칸트는 사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 두꺼운 네. 책이.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쉽다니까. 칸트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네. 칸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잖아요. 네. 그게 그냥 칸트예요. 칸트라는 이름 자체가 뭐 그 느낌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칸트 이러면서 뭔가 깐깐한 느낌. 굉장히 뭔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 일단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칸트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정의를 말하는 있어서도. 네. 일단 이론적인 면은 우리가 칸트를 좀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떤 게 없는지 원칙이라는 건 일단 있어야 되니까 기준. 그게 바로 정원 명령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서 지켜야 되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폭력 쓰지 말고 까지 하면 알 것 같고 이제 존 롤스에 대해서도 네.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존 롤스 이 사람은 1921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최근 사람이 2002년 월드컵 할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던 그러네요. 네, 그런 사람인데 1700년대 사람들 보다가 네, 그냥 최근 사람인데 1900년대 제가 얼마 전에 그 뭐지 제로 투원이라는 책을 읽다가 네. 이 존 롤스 이 사람 이 철학자 거의 지금 현존하는 마지막 철학자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임팩트가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 네. 철학자 중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롤스의 기본적인 주장에 대한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네.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 뒤에서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나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한다고 나의 계층과 성별, 인종과 민족,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도 모른다. 남보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내가 건강한지 허약한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지 든든한 집안에 태어났는지 문제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전혀 모른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야말로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만든다 이제 네. 완전히 정치하실 거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네. 정책을 만들 때 네. 이제 부자한테는 어느 정도 세금을 때리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 칩시다. 근데 부자한테만 한 60%, 70% 세금을 때릴 수도 있다니까. 네, 그러면 반발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다음 생에 정책을 결정. 그러니까 나는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 네. 어떻게 태어날지 내가 이건희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거지로 태어날 수도 있죠. 중산층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은 내가 어떤 위치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나는 랜덤으로 태어날 수 있어. 네. 하지만 그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60% 세금 걷어가면 나는 그 다음 생에 완전 망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드라마도 많이 하니까요. 거기서 보면 저는 지금 이 현세를 살고 있잖아요. 이 현세를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 물론 좋은 걸로 태어나면 좋겠죠. 뭐 왕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에 뭐 고명딸이라든지 뭐 이렇게 태어나면 괜찮겠지만 노비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천민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짜증나겠다.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짜증날 수도 있겠다. 내가 왜 맨날 일을 해야 되고 아무런 뭐 어떤 큰 대가 없이 이제 누구는 놀고 또 심지어는 이제 막 존댓말도 써야 되고 나보다 어린 아이에게도 내가 다지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그런 거를 생각한 적은 많아요. 제가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난 100% 양반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내가 태어나도 굉장히 웃기네요. 진짜? 난 내가 노비로 태어나도 언젠가는 노비로 태어나도 이유민처럼 언젠가는 뭐죠? 아닌가? 사람을 그렇게 잘 죽일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공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굉장히 근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군요. 근데 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시대가 불공정했다고 느끼는 거고. 조선시대 노비.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날 거를 가정했을 때는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다라고 느끼는 거죠, 확실하게. 나한테. 조선시대가 좀, 조선시대 자체가 내가 뭘로 불공정하다. 태어날지 모르니까 사실은. 내가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뭘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렇지. 노비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다양하게 생각하다 보면 뭔가 평등하지 그러면은, 않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죠. 만주님이 생각할 때 정의로운 사회는 내가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도 상관없겠다 싶은 그런 사회. 그렇죠. 그런 사회가 있습니까? 없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약간 모두가 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우리 사회랑은 좀 나을 수도 있지만 거기라고 해서 불만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는 있고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얼마나 만족은 알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각에서 알 수 있는 그냥 뭐 그렇다더라 라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보다 나으니까 그거보다 더 완벽한 사회는 있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롤스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전에 내가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자유지상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자유가 최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최고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헬멧 착용 의무화법이 목숨을 구하고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지라도 그러한 법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뭐 성인들이 합의로 이루어지는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옳지 않다. 자유가 좀 중요하다라는 주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헬멧 미착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고가 나도 내가 사고 나는 건데. 저는 거기서 조금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주잖아요. 헬멧 미착용은 지가 다치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제 한번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이제 원인이 자기한테 갑자기 뭐 누군가 뛰어들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이제는 누가 정서적 피해를 받아? 사고를 낸 사람도 내가 뭔가를 치었다라는 거 자체.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길 가다가 뭐 고양이를 치었다, 뭐 비둘기를 치었다. 그럼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하루 이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내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까지를 생각한다면 피해가 없다고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실제로 오토바이를 많이 탄다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게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대부분의 경우 뭐 오토바이는 지 혼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으면서 이제 그래도 사고의 위험이 워낙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헬멧을 안 착용하면은 그게 나한테 안 좋은 건데 그걸 왜 자꾸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또 안전띠도 단속이 몇 번 걸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안전띠도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잘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군요. 아닙니다. 근데 사고가 나면은 안전띠 착용 안 하면 또 어찌 보면은 내가 더 많이 다치는 건데 안전띠 착용 안 한 사람 본인이 그걸 또 책임을 지잖아요. 사고 나면 또
돈도 내고 하여튼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매라고 하고 그렇게 하냐 그 내 건강을 과연 걱정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냥 세금이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의심이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끝날 수 있는 헬멧을 차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렇게 작은 사고는 이제 빨리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네. 이것도 나름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네. 일리는 있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생각. 무슨 왜 말인지는 알 것 내가 같아요. 자유라는 게 내가 내 네. 자유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위험할 자유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최근에 무슨 뭐지 약간 그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이 좀 항상 의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네. 내가 이거 내 사생활인데 네. 이걸 왜 국가에서 자꾸 뭐라 하느냐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거라고. 네. 이 세상에는 부자들도 맨날 세금 내면서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것도 내가 이래서 내가 했는데 왜 세금 뭐 씩 가져가면서 그거를 국가가 개입하는 그 이제 국가가 개입하기 사람들은 시작하면 자유가 빼앗기니까. 다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유에 맡길 경우에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 임신 같은 경우에도 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게 나- 해줘라. 놔둬라 저는 돈 필요해서 어차피 돈 필요해서 하는 거고 또 이 사람들 기부의 애기가 테크고. 애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다 네. 또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그 이라크 파병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있어도 네, 네.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죠. 왜 젊은 애들 이라크로 끌고 파병을 가느냐. 시키냐.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저는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렇죠. 그래서 가면은 대신 그만큼의 어떤 수당을 주겠다. 이게 합의를 해서 간 건데 법원에서도 그거를 헌법소원을 누가 했나 봐요. 이거 네. 너무 비인격적이다. 우리 젊은이들 이라크로 가는 게 비인격적이다. 근데 하고 징병제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헌법소원 이렇게 원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대요. 그거 안 됐대요. 왜 안 네. 됐냐면은 네. 법에는 자기 관련성이라는 게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해야지 그게 헌법으로서 가치가 법으로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내 친구가 이라크를 가는 거에 대해서 네. 이거 부당하다고 내가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내 일이 아니고 그 헌법소원이 그럼 당사자가 낸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에 가기로 한 사람들은 안 냈지 자기가. 왜냐하면 그쵸. 당사자들은 자기가 내가 가고 싶어서 네. 가고 싶어서 가는데 우리 아빠가 낸 거지. 아빠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안을 싸우는 거라. 아빠는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거고 아들은 나 가고 싶다 싸우는데 아들이 이제 아빠 말을 안 들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짜증이 나가지고 헌법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엔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 네. 그래서 안 받아줄. 반전이네요. 어떤 그런 다른 케이스가 어떤 있었죠. 이유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보고 가라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지가 가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다 그래요. 다 이제 자기 관련성이 없으면 안 받아주는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은 이것도 다 자기 자유니까 네. 하자 이건데 롤스는 이제 여기에 좀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형평성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우리가 입장을 안 따지는 것도 좀 공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 이게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 우리가 했던 그 선택 있잖아요. 그 이라크 파병, 네. 그 대리임신이나 그게 선택이 과연 네. 자기의 선택이겠느냐 하는 거. 징집하고 그런 것도 어찌 만약에 전애들이 충분히 대리임신하는 여성이 저 집이 되게 중산층이거나 잘 살았다. 라면 선택하지 않았겠지. 그쵸. 근데 그걸 그냥 선택지만 주고 그걸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다. 네, 이라크 파병도 네, 마찬가지고 충분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게 선택 안 했을 거다. 그거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게 그렇죠. 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롤스가 말하는 거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오는 롤스가 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뭐냐면은 능력 위주 사회가 사회적 우연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한들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상황은 롤스의 말이 옳다면 그동안 사회에서도 자유시장은 소득과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한다. 이유는 분배되는 몫은 타고난 운에 따라 결정. 여기서 내가 왜 깊은 감명을 받았냐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 또는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재능이 있는데 부자로 안 태어나가지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이미 유학 갔다 오고 그게 좀 부조리하다고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그 타고난 재능 있잖아요. 네. 그거는 원래 자기 거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흔히 사람들은 미국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 그것도 지금 사회에서는 제대로 실현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받고 하면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다만 능력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건 자기 개인 노력이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롤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회를 줘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게 형평이 아니다. 진짜 형평은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이클 조던 같이 되게 특출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얻는 부를 우리는 존중해 주지만 그것조차도 존중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자기가 인생 역전해서 성공했어도 그 사람이 가져가는 돈조차도 우리는 인정해 주면 안 된다. 완전 다 이제 똑같아야 된다라는 주의 느낌이. 공산주의 느낌이 좀 드는데 공산주의랑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네. 일단 사회주의는 약간 좀 어느 정도로는 좀 제한을 두잖아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는 다 똑같이 이제 자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배려를 하는데 다만 이게 돈만 가지고 뭐 이래서 되게 형평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진짜 내가 잘나서 그런 건가? 이거는 그냥 내가 타고난 이것을 내가 뭐 이걸 내가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내가 타고난 거고 그냥 타고난 거고 이건 그냥 하나의 운인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성도 있고 열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성인 사람들만 조금 더 칭찬을 많이 듣고 좀 잘 살고 이것조차도 뭔가 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재능이나 이런 점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없고. 이분 혹시 기독교인인가요? 아 모르겠어요. 이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모르시죠? 아니 왜냐면 음. 그런 얘기는 이게 재능이라는 게 결국은 복불복이다. 그렇죠. 그죠? 어. 복불복으로 내가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거 자체를 받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이제 그냥 운에 따라서 받았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죠. 나눠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는 다른 점이 있네. 사회주의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그냥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일할 의욕은 별로 없잖아요. 왜냐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회에 더 많이 일을 해서 그 네 재능을 사회에 써야 된다는 거죠.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네 실력이 아니라 그냥 네 운으로 그냥 그걸 타고난 거니까.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달란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달란트가 원래는 이제 화폐 단위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능이 두 개가 주어졌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단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재능을 잘 써서 그 재능을 이제 뭐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게 이제 나누는 뭐 나눔의 어떤 의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신이 주신 재능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불복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이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이게 이제 결국 인간 입장에서는 복불복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그걸 다시 신에게 돌려준다라는 게 결국 나누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 개념과 그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롤스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진 게 아닐까라고. 더 이제 넓게 보면은 네. 어떤 사람은 또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인정해 주잖아요. 재능이 없더라도 그쵸. 하여튼.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나태한 사람은 또 비난하고 또 재능이 또 노력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또 네. 우리가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는 또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인정을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도 그게 자기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그것도 타고난 건가요? 그것도 타고날 수도 있고 부지런함. 자기가 어느 정도는 재능이 있으니까 노력이라도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는 게 애들을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은 공부도 타고나는 거다. 아무리 지가 하고 싶 해가지고 같은 결과를 돼요. 이제 그걸 쉽게 말해서 머리라고 하는 거고 공부 머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노력 자체. 진짜 억울할 수는 있어요. 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인재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워. 자기가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네가 원래 그렇게 타고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네 타고났으니까 당연히 사회에 더 많이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 그 노력에 대해서 두면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재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롤스 이야기 자꾸 듣고 있으면 또 꽤 설득력이 또 있는 거예요. 또 현실도 하고 또 뭔가 이게 설득되는 면도 있네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라서 그거까지를 인정을 해야지 이 사회가 완전히 정의롭다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기회만 똑같이 준다고 해서 이게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 사회는 또 불평등하게 될 것이다. 재능에 따라서 될 거니까 그 재능적인 측면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이 사회를 딱 평등하게 해야지. 이게 정의란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했어요. 생각을 들어보면은 똑같아야 돼. 네. 모든 사람이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완벽한 정의다. 실제로도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의가 된다. 롤스 입장에 따르면 그 자유지상주의자들하고 좀 반대되는 게 다 고려를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좀 책에 대해서 정리를 좀 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결국에는 책은 공리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결국에는 공리주의다. 이 저자의 생각이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인데 그냥 내 생각. 읽고 난 느낌이네요, 그러면. 느낌인데 그냥 사람들이 세상을 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직해야 되고 남 없는 데서는 뒷담화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를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열하게 사는 게 공리주의에서는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넓히면은 정직한 것도 공리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공리주의라는 거 자체를 좀 더 개념을 확장하면은 전부 다 공리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처드 파커 나왔던 그 보트에서도 네. 그게 정의가 될 수 없냐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버리면은 네. 살인은 아무리 극한 상황이지만 그게 살인 인정한 게 되니까 라는 것 자체가 꺼림직한 거죠. 그게 꺼림직하고 일단은 극한 상황에서는 그게 살인을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돼버리면 나중에 있어서 내가 좀 돌고 돌아서 내 주위나 어떤 내 사람들이나 우리 사회 전체가 살인에 대해서도 약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가버리면은 우리의 새로운 또 공리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 또 뭐 많은 죄는 못 주겠지만 약간의 죄를 주는 것도 공리주의라는 거죠. 전체를 위해서. 좀 더 넓게 보면은 뭐 다 공리주의가 될 수 있다. 밀도 공리주의, 칸트도 공리주의가 될 수도 있고 러스도 공리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트에 있는데 한 사람 희생해서 9명이 살아야 되는 뭐 흔히 그럼 10명 다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한 명 희생하자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정의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다 어떤 공리주의적으로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이 원래 좀 그렇지 못하다는 거. 내가 희생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좀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결국에는 공리주의로 가는 거고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소수의 희생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좀 그렇대요. 뭔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틱나탄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사람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베트남전에 가서 민간인을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틱나탄 스님을 찾아왔는데 틱나탄 스님이 그때 뭐라 얘기했냐면은 죽였던 그 민간인들만 생각하면서 너무 죄책감 가지고 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봉사활동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아프리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좀 생각을 바꿔먹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죽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살려야 되겠다. 나는 이게 약간 공리주의적인 마인드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 소수의 어떤 희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더 큰 사람의 어떤 이득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그 희생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약간 그런 거네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렇죠. 일어날 일에 그러니까 나는 뭐가 안타까우냐면 사람들이 정의의 문제에서 생각할 때 어차피 소수의 희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너무 아까 이 베트남 이 사람처럼 너무 집착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만 공리주의에 다른 면이 있다. 그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안 가지는 사람이 많아서 이 정의에 대한 그러니까 부조리한데 부조리를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상 피해를 입는 쪽이고 가해를 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이 사회는 정의가 없고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거는 갈리는데 근데